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정체 상태죠. 힘있게 뻗어가지는 못한 흐름들이고요. 그렇죠. 뭐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으니까요. 자주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잘하는 분들이 확실할 때 투자하라는 거, 확실할 때, 그죠? 투자 적게 하라면 증권사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수수료가 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매할 때는 계속 공부하시고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슈 하나씩 보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요. 길어지는 엔비디아의 조정, AI와 국내 반도체. 국내 반도체도 뭐 쉬는 듯 가는 듯 지금은 약간 좀 정체국이긴 합니다. 일단 김장렬 본부장님, 엔비디아가 이제 쉬는 것들은 블랙엘 뭐 결함 얘기도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대장주였는데 그 미국의 어떤 빅테크 이름들 이제는 올해는 이제 브로드컴이 매력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쪽 얘기부터 해주시고 맞습니다. 국내 관련 주까지. 브로드컴과는 ASIC, 범용 GPU 대신 ASIC이 좀 커스텀한테 맞는 거, 고객 요구 맞춤형 반도체죠. 그거 근데 시장이 엔비디아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요. 성장률은 향후 3년, 5년 사이에 엄청 크죠. 그래요? 성장률 따지면은 엔비디아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미리 반영해서 우리 브로드컴이 내년, 내후년 거 27년을 땡겨서 PER이 아마도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성장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GPU, AI용 GPU 시장이 만약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100이라면은 한 20 정도. 20, 30 정도의 개념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라고요? 지금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것이 20, 30으로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컸고요. 고객용, 맞춤형이라는 거는 그만큼 필요가 있죠. 기능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기능은 고객용으로만 조금 알차게 하고 코스트를 낮추는 거예요. 코스트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엄청 훈련시키는 시대를 지나서 또는 그거가 중심이 아니고 학습한 걸 지나서 그거를 활용하는 추론형으로 하면은 다양한 기능이 조금 세그멘테이션 될 수 있는데 그럼 기능을 낮추고 적절하게 발열이라든지 코스트를 낮추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그걸 만드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회사죠. 결국 만드는 건 TSMC가 만들겠네 또? 그럼요. TSMC가 만들고요. 네. 그 당연히 그 브로드컴에 들어가는 HBM 그것도 이제 하이닉스가 그렇죠. 이게 하는.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는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것이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브로드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요. 그거 영향이 엔비디아한테도 있습니다. 브로드컴 특집은 아니었는데 미국 시장의 그러네요. 흐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럼 국내 반도체주 전략은요, 짧게 본부장님. 국내 반도체는 아쉽게도 엔비디아가 잘 못 갈 때는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아주 치솟지 못하죠. 단 이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엔비디아가 잘 안 가더라도 브로드컴이 올라왔다? 그리고 생산하는 TSMC 변화 없네? 마이크론도 잘 가네? 그러면 이제는 작년 여름 전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은 그 강도보다는 아마도 TSMC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그런 다른 회사들의 주가하고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마이크론 주가 오르고 오늘 미국이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비슷하게 오르잖아요. HBM이라는 HBM3 16단이라는 기술적인 우위인 두 회사는 괜찮아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블랙웰의 티키타카 이거 말고요. 그래서 이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꼭 엔비디아가 빠진다고 삼성 하이닉스가 무조건 빠지고 이렇게 동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차장님, 어쨌든 국내 반도체가 올 연초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죠? 그래도 보면 역시나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 향의 HBM 단이 확실히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전략. 저도 사실 거의 유사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AI 생태계에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종착역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들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차든 뭐 로봇이든 뭐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엔비디아 칩을 이제 사용하고 AI 연산은 이제 쿠다 기반의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 기반의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이제 설계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엔비디아 GPU 중심으로의 성장세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브로드컴이라는 것들이 또 얹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거기에 또 필요한 것들은 또 HBM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HBM 기준에서 가장 좀 높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장이 이제 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브로드컴의 기회가 있을 거야라는 기대 심리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테마가 이제 대장이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 넘겨갈 수 있고 혹은 이제 엔비디아를 견제할 수 있는 브로드컴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하단부에 있는 결국은 그 HBM 관련된 시장들은 여전히 이제 과거와 똑같은 모습들을 성장세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결국은 뭐 최근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 나온다고 해서 뭐 국내 반도체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져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여전히 좀 저는 좀 괜찮은 관점들 유지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전략 첫 번째 터닝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주가 반응은 미미합니다. 근데 뭐 이 컨퍼런스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빵빵 오를 거로 생각하는 건 없죠. 우리가 타이밍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만 금리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거고요. 미국도 보니까 뭐 그 새로 보건 장관 취임, 그죠? 미국도 바이오들은 많이 빠지대. 일단 바이오 좀 김장일 본부장님. 아주 심플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번에 고용 데이터가 지난주에 너무 좋게 나오는 바람에 경계감이 생긴 거죠. 물론 어저께는 오늘 아침에는 CPI 발표되기 전에 PPI가 약간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CPI를 뚜껑 열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고용 데이터 발로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올해 뭐 아직 극단적으로는 없다. 또 금리 인상 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원래 2번, 3번 해서 한 번 플러스 잘하면 2번. 첫 번째 하는 게 1월, 3월이 아니고 5월이나 6월 될 수 있다. 이런 컨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에 비싸고 싸지 않다는 인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으면 2차 전지하고 바이오인데 미국의 바이오 주식이 그 이번 주에 헬스 컨퍼런스 셀더 뉴스 시간에 맞추어서 더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는 거고 한국도 좀 힘차게 올라간 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엄청난 그 호재성 그 공시 나온 거를 제외하고는 다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CPI가 충분히 이제 낮지 않으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김동봉 차장님께는 바이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과 종목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비만도 있고 신약도 있고 트럼프 관련해서는 바이오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뭐 어떨 때 우호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죠? 악재는 네.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이오주에서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네. 생물보안법 이슈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오주라는 것들이 사실상 이제 움직일 때 다 같이 우르르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사실상 그 안에서 종목별의 능력치가 편차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지만 결과 끝에 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 상승률들은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체가 있는 회사 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좀 생물보안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의 여야 합의를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생물보안법이 이제 작년 연내 이제 통과될 것으로 일단 좀 보였었는데 지난해 말에 상원에서 예산 지속 결의안이 이제 포함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올해까지 이제 밀려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생물보안법의 취지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에 미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결국 중국 견제라는 건 거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좀 견제가 될 것이고 재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물보안법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제 중국의 그 견제가 가장 많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우씨, 이 우씨 바이오에서 여기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탈이 된다면 어디서 이제 수혜를 받을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CDMO 기업들이 거고 그것의 대표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2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수주를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의 흐름과 수주 잔고들을 이제 좀
같이 겹쳐놓고 보시면은요, 수주 잔고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같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가장 이제 최고 수주를 이제 따냈는데 한 3개월 만에 이제 거의 이제 또 그 수주 자체를 갱신을 하는 모습들이 일단 지금 나온 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장점은 캐파거든요.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들에서는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CDO, CDMO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 중에서 대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오늘 많이 나온 게 이제 첨생법. 네. 이게 이제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랑 이제 관련이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차장님은 생물보안법. 이거는 사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무산이 됐는데 여전히 올해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서 CMO나 CDMO 쪽으로 네. 주목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했고요. 다음은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 기업 결합 신고를 했다. 뭐 그거 자체는 뉴스는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기로 하고 가서 결제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 반응 안 하는 건데 로봇 관련주를 연말 연초에 상당히 강했다. 조금 쉽니다. 올해 어떤 추가적인 상승 또 된다면 주도주는 어떤 게 될까요, 김장민? 네, 주도주는 거의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개별 부품주로 주도주를 찾기는 쉽지 않고 크게 나왔을 그렇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 시점이 어느지 몰라도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지나면은 조금 수그러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제품적으로는 뭐 앞으로 발전이 많은데 넘버가 되는 것이 3년 뒤나 돼야지 아마 3년을 땡겨야지 아마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엔비디아 좋아하고 브로드컴 좋아해도 밸류가 안 싸면은 바로바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주가가. 그다음에 좀 작은 종목으로서는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이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갖고 실적은 안 좋죠. 근데 그 구글하고 그 스탠포드 대학하고의 같이 협업한 얘네들의 액추에이터, 그 액추에이터의 그 기능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시적인 성과가 실제 나왔을 때 주가가 그때 세론 뉴스가 되는데 아직은 그 세론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가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그 기술력에 대한 걸 봤을 때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서 작은 종목이지만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요? 거기는 조금은 좀 스토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좀 굳이 얘기하면 다른 종목이 다 올라갈 때는 두산도 규모가 있고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갈 것 같은데 협동 로봇하고 시장의 그 비중이랄까 그다음에 그 두산 그룹 자체의 뭐 투명성이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체크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막 9만 원 이런 옛날에 갔을 때 10만 원 갔을 때 이런 거 대비했을 때는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지만 아마도 좀 체크 앤 밸런스가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제가 좀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점검했고요. 관심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은행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은행주 사실 관심이 좀 멀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이제 강합니다. 결국은 이제 은행주는 뭐예요? 뭐 실적, 밸류업이 좀 붙어야지 얘기가 되는 건가요? 김동국 차장님? 네, 밸류업도 밸류업이 제일 메인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은행주들을 볼 때 조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은행주들이 이제 외화 자산들을 조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험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일단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난 거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환율이 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최근 한 1, 2주 정도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좀 안정화를 겪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요것들에 대한 그동안의 좀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좀 희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고요. 외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환율 오르면 국내 은행주들이 자산이 더 고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외화 자산 쪽에서 손실 쪽이 일단 네, 조금 나타날 수 대출, 있다. 외화 그리고 대출. 네, 요걸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험 자산으로 이제 네.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밸류업에서 이제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보통주 자산 비율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비율들이 13%를 이제 좀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뭐 주주 배당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위험 자산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비중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 약간 좀 밸류업에서 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조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이슈들도 살짝 좀 있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4분기에만 이제 순매도가 일단 9,40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6,600억 정도 일단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작년 하반기 때 좀 많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이 작년에 은행주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초로 이렇게 한번 좀 돌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매수가 1조 6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기대감들 때문에 유입됐었던 외국계 자금들이 작년 연말 환율이 이제 좀 요동을 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 모습들이 이제 좀 이탈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들이 지금 현재 나가는 것들이 일단락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 환율이 안정세와 함께 일단락이 됐다고 가정하면 은행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네. 좀 잡히고 있고요. 실제로 수급들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좀 터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뭐 아주 강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점진적인 최악의 국면들을 지나가면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좀 반박하면서 하면 참 재밌긴 한데 시간이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항상 가요. 예. 네 가지 이슈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전력기기? 예, 변압기. 일단 효성중공업에 대한 뭐 실적은 4분기는 대충 예상에 부합할 겁니다. 근데 오늘도 세죠. 근데 사실은 어저께는 뭐가 셌죠? 어저께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셌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은데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가 버티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격차가 벌어지면 좁혀져야 되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그저께 간담회를 애널리스트한테 했는데요. 거기서 비춰진 거를 봤을 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다. 증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주 잔고의 피크는 27년까지 안 온다. 그 다음에 매출의 피크는 30년쯤 간다. 장기적인 그림을 자신감 있게 애널리스트한테 설파를 했어요. 그런데요, HD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올해 기준으로 한 25배 됩니다. PER이. 이제 아주 싸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내년 거를 땡기면은 좀 더 룸이 있어서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 정도가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서 효성중공업을 딱딱 보니까요. 효성중공업의 성장률이 올해 내년에 꽤 크거든요. 베이스가 낮으니까. 근데 PER이 15배밖에 안 됩니다. 갭을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할 수 있고 변압기 오늘도 미국에서 뭐 AI 인프라 법안에 갖고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 나가게 한번 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자국 내에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변압기에 대한 거는 고고인데 HD 현대일렉트릭 가면은 효성중공업 갭 메운다. 이 패턴으로 한두 달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의 관심주는 효성중공업이었고요. 김동공 차장님은 12월 18일 날 한화엔진, 또 1월 8일 날 삼성중공업을 말씀하셨는데 뭐 한화엔진 부품주 좋고요. 삼성중공업은 8.7% 최고가 기준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지금 11%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반영 안 된 거죠. 그죠? 반영이 안 됐고 조선주 가운데서도 뭐 그동안 못 올랐던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오르는 모양새에서 좋고요. 네. 그러나 리뷰할 시간은 별로 없고 관심주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LS 에코에너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LS 전선의 자회사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전력 케이블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트남이란 나라에 지금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좀 위아래로 좀 길게 이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북부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을 이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기후가 변하면서 수력 발전으로 이제 전기 공급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서 생산해낸 전력들을 이제 올려서 북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력 케이블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베트남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시화율을 이제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성장률 베트남 내 도시화율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전력 케이블들이 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베트남 내 이슈에서도 좀 상당히 조금 이제 우호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토류 얘기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히토류한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전체 생산의 70%가 히토류 중국에 생산을 합니다. 근데 자원은 조금 무기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매장량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히토류를 한 4,400만 톤 갖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랫단에 이제 베트남과 뭐 이제 브라질, 러시아들이 한 대략 한 2천만 톤씩 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중국을 이 히토류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베트남 쪽에 이 히토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거기에 있는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글로벌 공급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관점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전력 기기 쪽 오늘 관심주를 주셨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